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비리 방송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오늘 시황을 좀 보면 저번주 조정 흐름에 이제 반등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반등이 들어올 때 모습들을 보면 헬스케어 섹터 쪽에서 바이오 테마가 순환매가 돌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기존에 강했던 이제 진단 테마라든가 무슨 치료제 요런 테마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기 고점을 잡는 모습들이 아니냐. 이게 장기적인 고점인지 단기적인 고점인지는 고점에서 한 마이너스 70%에서 한 90% 정도 빠져야 보여요. 그 이전에는 이 추세가 끝났다 어쩌다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고점부에서 한 마이너스 70%에서 90% 빠지면 이제 그때는 이거 추세가 끝났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미리 추세가 끝날 때는 그냥 예측만 해볼 뿐이지 거기에서 더 올라갈지 어떨지는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들이라서 그건 예측의 범위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밸류를 놓고 가치를 대입해서 봤을 때 요거는 결국 더 갔다 빠지든 지금 자리에서 빠지든 결국은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럼 장기 포지션을 취할 때 장기 포지션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결국은 장기적으로 밸류로 보면 이거는 밑으로 빠질게. 지금은 이제 더 올라갈지 어떨지 모르지만, 단기적으로는 모르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빠질 게 거의 99%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매매의 관점인데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이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들이 높은 그런 기업들, 밸류 매력이 있는 기업들을 사서 변동성을 견디면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는 거지, 이런 테마 관점으로 버블을 키워놓은 섹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봐야 되고, 더 가든지 덜 가든지 이제 가진 자의 영역이고, 밑에서 사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분할 매도를 하든지 전부 다 팔든지, 그건 이제 그 사람들의 영역인 거고, 신규 포지션들은 안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후발로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테마군들도 파동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 정말 유동성은 강한 것 같긴 해요. 이런 시장은 저도 본 적이 없어서, 과거 닷컴버블 초입 구간에, 닷컴버블이 진행이 됐던 1999년, 이제 초입 구간이 지금과 같은 흐름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냥 짐작을 해볼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반등이 진행이 된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 밸류에 맞춰서 이제 현금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한 27% 정도 계속 이제 유지 대응하는 관점을 이어가고 있고요. 일단은 올해 한 11월까지는 지수가 이제 원하는 만큼 빠져주지 않으면 이 현금은 유지해서 대응하는 포지션으로 그렇게 대응을 해가려고 리딩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2020년 8월 24일 이제 월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자, 유나이트 제약 132%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볼까 해요. 자, 우리가 생각했던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덜어서 팔든 이제 분할 매수를 하든 분할 매도를 하든 일괄 매도를 하든 일괄 매수를 하든, 자, 기준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이 기준점을 어디에 둘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변동성에 두게 되면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인 거죠. 주가가 오르고 빠지고 또 주가의 변동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르고 빠지고는 단기적인 흐름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기준을 가치에 두게 되면 예측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을 밸류에다 놓고 가치 투자라 그래서 밸류를 분석을 해서 저렴한 자산을 사서 기다리는 포지션들을 취하는 거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주가가 움직이면 이유를 찾아요. 올라간 이유, 자, 내려간 이유.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자, 주가가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자, 기존에 올라가기 전에, 자, 모멘텀이든 밸류든 기업이 물고 있는 가치가 반영이 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유를 붙여 주가가 올라가고 우리가 알고 있고 뉴스가 나왔으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밸류 체크를 해보면 저평가가 많이 해소됐거나 아니면 비싼 구간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서 이게 투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빠지면 또 빠지는 이유를 찾으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빠졌다, 무슨 2008년 금융위기로 빠졌다.
그럼 이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이미 주가가 다 빠졌다라는 거는 2008년도 금융위기든 코로나든 다 반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반영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다?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정책적 부분이라든가 정치적인 부분이라든가 미중 무역 분쟁만 우리가 예를 들어놓고 봐도 중국이랑 미국이랑 쌈박질하면 결국은 둘 다 터져서 둘 다 피해를 볼 거고 둘 다 손해를 볼 건데 그때 당시의 전망을 보면 저도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둘 다 손해보는 짓을 할 리가 없지 않냐. 얘네가 도라이가 아닌 이상. 근데 도라이였어요. 까놓고 보니까. 지금 뭐 지표라든가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대입을 해보면 전 세계에서 미국하고 중국이 미중 무역 분쟁으로 가장 많이 타격을 받습니다. 뭐 지표로 그냥 나타나요. 근데 둘이 같이 서로 손실을 보면서 서로 손해를 보면서 그렇게 싸우고 있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포지션인 거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대통령이 감정 싸움으로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극심하게 만들어졌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경제에 충격이 오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제는 봉합되는 수순으로 가다가 자 경제적으로 지금 관세라든가 실질적으로 타격이 있는 부분들은 건들질 않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무슨 뭐 지원금 풀고 유동성 공급하고 다 죽겠다 그래갖고 힘든 구간에 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지금은 떠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먹고 살만 하니까 그 짓거리 한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자 어떻게 우리가 트럼프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측을 해볼 수도 없고 트럼프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거를 진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뭐 소득주도 성장이니 지금 문정부에서 막 밀고 했던 부분들이 뭐 일자리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일자리를 늘린다더니 알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돈만 이빨에 퍼부어서 노인 일자리, 이거 단기 일자리만 만들어가지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만 하고 결론적으로 좋아진 부분들이 하나도 없다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얼마나 좋아요. 자, 소득. 자, 일반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가지고 이거를 소비로 연결을 시키겠다. 자, 내용은 아주 좋아요. 구상은. 근데 이게 가능하지 않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런 정책을 핀 거죠. 자, 서민들한테 돈을 부어. 근데 서민들은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돈을 부으면 빚을 갚는다든가 무슨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소비로 이게 연결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서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준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 그거 임금 올린다고 최저임금 올리고 뭐하고 하니까 알바 자리들만 사라져서 결국은 가장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 건데 가장 취약계층만 타격을 받는 거죠. 노동자 중에 상위계층에 있는 노동자들만 이 혜택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빈부격차를 줄인다고 이런 정책을 펴는데 결국은 빈부격차가 더 커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문제가 생기면은 바꾸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될지는 결과론적으로 지나고 봐야 아는 부분들인데 만약에 진짜 서민들한테 돈을 갖다 부어서 법인세 올리고 뭐하고 해서 세금 더 걷고 해서 밑에다가 나눠줘서 그래서 경제가 잘 돌아간다 그러면 요것만큼 좋은 정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회주의의 배분 정책이나 약간 비슷한 구조잖아요. 구조 자체가 있는 것들 뺏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진짜 노력하고 돈을 버는 쪽들은 위축시키고 돈을 진짜 벌 수 없는 계층에다가 돈을 뿌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파이가 성장할 수 없으니까 파이가 쪼그라드니까 계속 밑에서만 점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악순환의 구조로 가게끔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 많이 비난을 했었던 거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트럼프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경제가 굉장히 좋고 뭐하고 했을 때는 미국한테 득이 되는 것처럼 이제 겉으로는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지금은 이제 미국 보면 기축통화가 넘어가니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가 이제 진행된 그 이후 흐름을 보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어때요? 증시 흐름도 중국이 훨씬 더 강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죠. 코로나 때 들 빠지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누가 정치인이라든가 누가 이 사회 흐름이라든가 경제 흐름을 맘대로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변동성이라는 걸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금리를 결정하는 게 미국 연준입니다. 전 세계 기축통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에 의해서 전 세계 금리가 거의 같은 변동성을 가지는데, 자, 이 변동성이라는 거를 예측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미국에 있는 연준, 그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조차도 자, 미래 2년, 3년 후에 금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예측을 할 수가 없다고요. 자, 맞춰서 금리라는 걸 조절하기 때문에 2년, 3년 후에 경제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건 예측하기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알 수 있다라고 착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도 과거에는 그랬어요. 왠지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맞추는 것 같거든. 최근에도 보면 이 변동성들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꾸 맞으니까. 근데 이거는 내가 맞추는 게 아니고 시장 흐름이 좋기 때문에 사면 확률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시장 흐름이 안 좋을 때는 사면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거고. 근데 그 시장이 안 좋을지 좋을지를 지금 당장 흐름을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측이 가능한 영역이 뭐냐? 그게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가치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이제 기본적이지만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변동성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단기 매매를 시작을 하고, 예측할 수 없는 걸 예측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결과가 안 좋겠죠. 그런 부분들의 틀을 깨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자, 간단해요. 싸면 담아두고 비싸면 덜어두고 기준을 가치에만 놓는다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아닌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에 내가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내 시선이 이걸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제 계산식으로는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숫자를 보는 게 아니고 변동성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어려운 거죠. 제가 5월부터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6월달, 7월달에 굉장히 강한 흐름이 진행이 됐어요. 자, 그래서 제가 5월달부터 조정 흐름을 예상을 했는데, 그렇다 그래갖고 우리가 손해를 많이 봤냐 이거예요. 7월달에 계좌 수익률은 지수보다 많이 아웃퍼폼 했어요. 8월달에는 지수보다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을 현금량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맞춰서 이때부터 5월달부터 조정 온다 그래갖고 현금을 다 만들어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현금을 50%, 70% 만들어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 주식을 다 팔아버렸어.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스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내가 변동성 예측했던 부분들이 틀리게 됐을 때. 근데 그런 손해를 하나도 보지 않잖아요. 왜? 우리는 투자 판단을 내가 하고 있는 예측의 범위에서 맞춰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밸류에 맞춰서 이제 투자 판단하고 그렇게 대응을 해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크게 엇박자를 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항상 생각을 해야죠.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 저렇게 될 것 같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항상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태평성대님, 30라이프님, 진스님, 수익 인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태평성대님이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회의 들어가기 전에 200% 확인했는데 끝나고 보니 갑자기 떨어져 있네요. 자, 매도가 4850원에 체결해 불었습니다. 자, 수익 감사합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자,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는 기업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이제 퍼 기준 한 20배, 30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싸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비싸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조금 애매한 기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는 이 기업 내용을 보면, 요거는 이제 뒤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그게 크게 비싼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자, 항상 싸게 사서 기다리면 80%, 90% 이상은 다 해준다라는 거죠. 자, 유나이티드 제약의 기업 내용을 먼저 보면, 일단은 이익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제 성장을 해나가는 기업인데, 투자를 지속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투자를 굉장히 안정적인 부분에다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바이오 기업이나 제약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터지면 대박이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힘든 그런 쪽에 보통 이제 신약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는 기업은 계량 신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계량 신약이라는 게 뭐냐면, 약이 있는데 이 약의 효능을 예를 들어 끌어올린다라든가 활용을 예를 들어서 무슨 주사제인데 이거를 뭐 먹기 쉽게 이제 뭐 알약으로 뭐 바꿔서 이제 약효는 유지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든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아이큐어처럼 뭐 패치제로 해서 붙여서 뭐 이런
요런 것들을 이제, 이런 범위들을 이제 계량신약이라고, 대충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업의 내용을 보면, 1년에, 기존에 지금 작년까지 보면, 한 10년 이상? 뭐 한 5년 이상? 1개에서 3개씩 계량신약을 매년, 내놔요. 그러니까 임상을 마무리하고, 약을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계량신약을 매년 1개에서 3개씩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늘려가요. 자, 이거 성공률을 보면 여태까지 실패한 경우가 없어요. 거의 90% 이상의 성공률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한 게 뭐가 있는지 혹시 몰라서 90%라고 써놓은 거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가 안 할 수 있는 쪽에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안정적이죠. 다만 리턴이 굉장히 크지 않은 거죠. 그럼 이런 기업들은 저평가 구간일 때만 사서 기다리면 돼요. 그럼 이슈가 붙여서 올라올 수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뭐 코로나라든가 이런 이슈들을 붙여서 이제 올라온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슈를 붙여서 급등하는 흐름들이 아니라 그러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폭락이라든가 투매라든가 이런 게 와서 많이 빠지게 되면 대충 사놓고 기다리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왜? 리스크 요인이 크게 없어요. 헬스케어 산업은 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거고, 자, 그 부분에서 포트폴리오를 보면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데이터들이 쌓여서, 자, 계량신약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판매하면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구조들이 쌓이니까 처음에는 이제 1개에서 2개 만들다가 이제 뭐 1년에 이제 뭐 3개, 5개 이렇게 늘려가는, 계량신약 범위를 늘려가는 그런 포지션들을 취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뭐 이제 10개, 뭐 20개, 100개 이런 식으로 파이가 점점점 커져나갈 수 있는 구조가 갖추어져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기업인 거예요. 자, 리스크가 작은 이제 포트폴리오로 꾸준히 성장을 해나가는 기업이에요. 자, 지속해서 신약 개발을 해나가고 포트폴리오를 확장시키고 있는 좋은 기업이라는 거죠. 자, 헬스케어 기업이라 그래서 전부 다 위험한 기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현재 시총 유나이트 제약의 이제 재무제표를 대충 이제 한번 보면 현재 시가총액이 8,400억 정도 돼요. 자, 23,000원 구간은 우리가 처음 편입했던 구간에는 이제 3,000억에서 3,500억 정도 구간이었을 거고요. 저가에 보면 뭐 15,000원 밑에까지 빠졌었습니다. 그때 보면 뭐 시가총액 2,000억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억대에는 엄청나게 싼 거죠. 우리가 편입했을 때는 적정에서 살짝 저평가 정도 되어 있는 구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밸류를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대충 자, 영업이익률 보면 자, 15% 정도 나와요. 연평균 대충 순이익률 영업이익률 보면 자, 10%에서 15% 정도 나오는데, 자, 이런 걸 계산을 할 때 저는 대충 퍼 15배 정도 봅니다. 12배에서 15배 정도 부으면 되는데, 여기 플러스 알파를 아까 이야기했던 자, 신약 기술, 계량신약을 계산하는 기술, 이거는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쵸? 굉장히 어렵죠. 다만 플러스 알파 밸류 모멘텀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알죠. 그러면 대충 12배, 15배에서 20배, 30배. 자, 이거 곱하기 50%에서 한 100% 정도는 더 줄 수 있겠어. 그럼 대충 20배에서 30배 정도가 맞춰지는 거예요. 적정 밸류가. 그럼 이 구간에서 얼마나 싸냐? 내가 내 기준은 100% 이상 상승 가능한 구간에서 편입을 하는데, 요거보다 얼마나 싸냐를 계산을 해보면, 자, 10배 정도 오면, 이 정도면 배팅을 해볼 만하다. 이런 기준점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자,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300억대 나오니까 대충 시가총액 3,000억 정도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 아까 얘기했던 플러스 알파 그걸 주면 한 20배, 30배까지 봐줄 수 있다. 대충 2,000억, 3,000억 구간대 조금 비싸게 산다 그러면 3, 4,000억 구간대 편입해 놓으면 나중에 결국은 뭐 5년이고 10년이고 지나면 더블 이상은 만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는 거죠. 자, 매출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1,600억, 1,700억, 1,900억, 2,000억 뭐 찔끔찔끔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ROE가 한 10%, 15% 정도, 10%에서 12%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ROE가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는 흐름들이 나오면 그럴 때는 이제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이거는 오버해서 이익을 많이 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주가는 굉장히 많이 튀겠지만 저는 고점 징후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률이 무난하게 나오다가 성장률이 폭발한다라는 거는 그 폭발하는 성장률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투자 포인트를 볼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봐요. 자, 헬스케어 기업인데 부채가 보면 어때요? 부채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재무 건전성은 높아지는 거죠. 거기다 배당은 어때요? 배당은 많은 큰 폭은 아니지만 조금씩 늘려가고 있죠. 자, 주주환원에도 굉장히 적극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좋은 기업이 어디 있어요? 이런 개념으로 투자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처럼 이슈가 붙으면 자, 오버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지금 기준에서 생각해보면 퍼가 한 20배 30배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처음 편입했던 23,000원 구간에서 자, 60% 이상 하락이 나옵니다. 코로나 이제 폭락 이게 나왔을 때 60% 이상의 하락이 나왔어요. 단기적으로. 그러면 이거 60% 파져있는 게 이게 리스크냐 이거죠. 3,000억에서 이때 시총이 2,000억 밑으로 내려갔어요. 1,500억, 1,700억. 그러면 요 밑에 바닥 구간에서 보면 400% 올라와 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처음 편입 사인 냈던 23,000원, 2만원 이 구간대에서는 대충 100%, 150% 올라와 있는 구간이고, 이렇게 빠지면 여기서 조금 더 사주면 훨씬 수익률은 커질 수 있는 부분들, 이건 리스크가 아닌 거죠. 잠깐 갔다 오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빠졌을 때 이 회사가 망할 거냐 아닐 거냐만 보면 되잖아요. 재무제표 딱 뜯어보면 이게 망하게 생긴 기업이냐고요. 코로나가 있다 그래갖고 이게 망하게 생긴 기업이냐고. 뭐 부채도 없어. 이익은 계속 잘 나고 있어. 코로나 왔다 그래서 실적 까봐도 실적도 뭐 크게 문제도 없어. 최근에는 지금은 근데 이제 뭐 신규 편입은 안 나오는 자리인 거죠. 왜? 밸류 매력이 없잖아. 적정 구간에 뭐 하려고 사요. 싼 기업들도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럼 이 기업은 이제 다시 편입 자리에 보고 뭐 하려고 그러면 지금 밸류 놓고 보면은 대충 3만원 밑에서는 봐야 되겠네. 그래야 상승 여력이 그래도 한 100% 정도는 한 뭐 3년 5년 갖고 있으면 100%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지션 아니냐. 물론 그 이전에 나오면 더 좋은 거고요. 이슈 같은 게 붙으면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추천 자리들을 보면, 그러니까 제가 추천했던 자리들이 요런 자리들이란 말이에요. 거의 제가 가끔 높은 자리에서 보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추천해드리는 기업들은 확률이 한 5%도 안 되죠. 최근에 막 이제 추천드렸던 이제 심택홀딩스 그런 기업들은 왜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지는 제가 회원방송에서 회원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거의 없어요. 올라가는 말을 따라잡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태형건설 우선주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한번 볼까요? 자, 태형건설 우선주 같은 거는 요런 데서 제가 사인을 드렸단 말이에요. 추천을 8,000원 막 요런 데서. 이게 추천을 드린 이유는 이거는 안 내려올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도 너무 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추천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요런 자리는 잘 추천 안 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자리는 항상 요런 자리예요. 요 밑에 있는 자리. 요런 자리.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자리를 좋아해요. 이런 자리. 근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에 제가 이제 사인을 드린다라는 거는 이거는 너무 싸다라는 거죠. 이거는 밑으로 안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내려오면 더 사고 그냥 여기에서도 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을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태형건설도 뭐 3만원 넘어가고 뭐고 하면 300% 나오겠죠. 8,000원 관대 샀으니까 48이 32 대충 한 3만원 3,000원 5,000원 넘어가면 요것도 이제 한 300% 정도 나오겠죠. 자, 이런 포지션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태형건설이라는 기업은 적정 가치가 4만원 구간이니까 지금 자리는 신규 편입은 애매한 구간이네.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릴 필요가 없죠. 자, 유나이티드 제약은 지금 보면 어때요? 뭐 35,000원 이 자리가 태형건설 그 자리랑 기술적으로 보면 비슷한 자리인데 요런 자리에서는 이제 얘는 밸류 매력이 애매한 자리예요.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싸게 사서 기다리면 80% 90% 이상 다 해줘요. 회원분들이 이제 이 경험을 조금씩 이제 해나가는 과정인 거고. 자, 추세선을 한번 보면 추세선이라는 걸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이제 맹신하게 되면 이것도 변동성을 예측을 하게 돼요. 자, 처음에 이제 초록색 구간을 제가 그려놓은 구간을 보세요. 추세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하단 잡고 상단 잡고. 그러다 성장률이 높아지면 이 추세선이 상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추세선으로 이제 변동성을 대응을 해서 이제 뭐 매수 매도자를 잡아갖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추세선이 완성이 되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짜리 저점이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짜리 저점이 확인이 돼서 자, 운 좋게 예를 들어 이게 안 내려왔었는데 여기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 또 내려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서 어때요?
추세선대로 여기서 팔아야 되죠. 여기서 파는 순간 다시 살 시점은 안 와요. 자, 변동성에 대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서부터의 이 상승 파동은 다 놓치는 거란 말이에요. 가치를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변동성들이 여기 오면 분할 매도를 하든지 여기에서도 다시 사겠죠. 자, 추세선 자리까지 안 내려가 다시 사잖아요. 밸류 매력이 생겼다 그러면 사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추세선이 어때요?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그려놓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바닥 구간이 와야 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추세선대로 예를 들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게 그럴듯하잖아. 맞을 것 같잖아. 자, 근데 이게 확인이 되는 구간을 생각을 해보면 자, 첫 번째 자리하고 1번 자리예요. 이게 2번 자리. 이게 확인이 돼야 이 추세선이라는 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편입이 가능한 포지션은 3번 자리부터잖아. 그쵸? 3번 자리에 샀어. 그럼 여기서 팔아야 돼. 그럼 여기서 다시 사. 추세선 이탈해서 버텨서 여기서 또 팔았다 쳐. 그 다음에 이제 추세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 자리는 평생 안 오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죠. 그래서 변동성을 보면서 대응을 하게 되면 먹을 땐 짧게 먹고 끝나는 거예요, 항상. 조금 먹고 마는 거예요. 대충 17,000원에 사갖고 뭐 한 3만원에 팔아먹고 끝나는 거야. 요것도 만약에 추세선 대응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샀는데 추세선 대응대로 사서 여기서 팔았다 그러면 대충 버텨갖고 막 60% 하락도 견뎠는데 23,000원에 사갖고 35,000원에 팔고 끝나는 거예요. 뭐 한 30% 먹고 끝나는 거라고. 이런 변동성에 대응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수익은 짧게 먹고 리스크가 터졌을 때는 리스크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럴듯하거든요. 이런 기술적인 것들이 다 이제 그려놓고 뭐 해갖고 맞춰놓고 보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오류를 만들고 왜곡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일반적인 뭐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이게 다 숫자에 따라서 자, 이때는 예를 들어서 100억 벌던 게 뭐 105억 벌고 자, 뭐 110억 벌고 1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늘어났다고 이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변동성이 요 정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110억에서 갑자기 150억 벌고 뭐 180억 벌고 200억 벌고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당연히 파동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300억 벌고 1000억 벌고 2000억 벌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파동이 당연히 더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요. 결국은 기업의 가치에 맞춰서 주가 파동은 결정이 되는 건데 이 추세선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그림에 맞춰서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 착시에 빠진다고. 그런 오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은 항상 오히려 수익을 짧게 끊어가게 되는 리스크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그 변동성이라는 거를 예측한 지표라는 거는 참고는 해볼 수 있겠는데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참고 같은 건 해요. 어떤 참고를 하냐면 대충 이렇게 추세선 같은 거 그려져 있고 이 밑으로 내려오면 보통 싸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에만 참고를 해요. 매도에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매도 포지션은 기업 가치에 맞춰서 잡아가야지 이 변동성을 예측을 해서 잡으면 이거 문제가 돼요. 근데 매수에는 뭘 참고를 하냐면 여기가 딱 와있으면 그림이 이렇게 대충 생겼으면 분석을 해요. 밸류 분석을 해보면 야, 투자 매력이 있는 기업하고 없는 기업하고 갈리거든요. 그래서 투자 매력이 있는 기업들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업을 추려나가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후보군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2200개, 2400개 되면 자, 이런 그림에 있는 것들만 자, 요런 자리에 있는 것들만 추려가지고 뭐 한 500개를 압축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압축해서 분석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범위가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만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주가를 뭐 매수를 하고 팔고 뭐 이걸 결정하는데 참고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지표들을 그런 식의 참고 자료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주가 등락폭을 맞춰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한다는 자체가 그냥 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냥 이런 차트 같은 거 한 개도 필요 없어요. 이것만 보고 하면 돼. 숫자만 보고 계산을 해도 충분히 훌륭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진짜 대박이라든가 수익이 크게 나는 것들을 보려 그러면 숫자의 왜곡을 짚거나 턴어라운드를 보거나 그런 것들을 섞어주게 되면 장기적으로 훨씬 또 폭을 키울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먹어 있는 건데 많이 안 줘요. 수익률 줘봐야 뭐 1, 200%, 많이 나와봐야 300%, 500%. 근데 이제 턴어라운드 같은 거 제대로 잡으면 막 30배, 50배, 100배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자, 숫자의 왜곡 흐름, 뭐 이런 것들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포트에다 섞어가는 거지. 진짜 안정적으로만 수익 내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것만 잡아서 해도 뭐 한 20년 놓고 보면 연평균 뭐 6%, 8%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6%, 10% 정도는. 근데 뭐 하려고 이상한 것들을 하냐 이거예요. 저는 이제 아웃퍼폼을 해야 되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논리로만 접근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점점 더 스킬을 형성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그림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그림을 봐서 막 추세선 맞추고 이평선이 어쩌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이 숫자라든가 이 가치와 이 적정 수준을 어떻게 체크하는 게 좋은가 요런 공부를 파고들어야 돼요. 그래야 투자 성과가 장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을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법. 간단해요. 매도 포지션은 뭐예요? 싸지 않으면. 자, 분할 매도를 하든지, 일괄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매도를 안 보고 그냥 적정 가치까지 끌고 가든지. 그건 이제 선택적인 포지션인 거고. 매수 포지션은, 싼 거. 더 싼 거 있으면 리밸런싱 해주고, 더 싼 거 있으면 또 리밸런싱 해주고.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이것보다 더 싼 보이는 거 있으면 이거 조금 팔아서 다른 거 사주고. 요게 이제 리밸런싱 포지션이에요.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가가 이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을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매수 매도를 잡는다 그러면 오류에 빠진단 말이에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치를 물고 있는지, 기업의 상황이 바뀌었는지, 자, 미래 업황은 어떻게 수정된 부분들이 있는지, 자, 포인트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싸면 담아두고 비싸면 덜어가고. 자, 어려운 거 없잖아요. 이 간단한 기준이 먼저 적용이 돼야 됩니다. 투자할 때는. 항상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 번씩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투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영상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